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타프로입니다. 7월 16일 수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중국 해커들이 미국의 인프라 시스템 깊숙이 침투하며 사이버 보안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은 2분기에만 약 65조 원의 관세 수입을 올렸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복 대신 협상을 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유권자 정보 수집에 나서면서 연방정부의 선거 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인력의 5%를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해임설이 불거지며 혼란이 커졌지만 트럼프는 이를 부인했고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하며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원 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해 1387.1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가상화폐 법안 통과 기대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급반등했으며 이더리움은 하루 만에 10% 넘게 폭등했습니다. 배아 유전자 분석 기술이 확산되며 맞춤형 아기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과학적 신뢰성과 윤리 문제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발 사이버 해킹이 한층 더 조직적이고 공격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 이번 보도 내용이 심상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기관, 언론사, 그리고 주요 기반 시설이 중국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올해까지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킹이 330건 이상 탐지됐고 그 수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간첩 활동이 늘어난다는 분석도 나왔죠? 맞습니다. 새로운 행정부 출범 직후마다 해킹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게 전 현직 당국자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규모와 정교함이 모두 과거와 다릅니다. 특히 민간 보안업체와 해커를 고용하는 해킹 하청 방식이 확산되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정보기관만 해킹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민간 보안업체를 통해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아 미국 내 수백 곳을 한 번에 뚫고 그 접근 권한을 중국 정부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피해 대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FBI 관계자는 이를 차이나식 해킹의 황금기라고 표현하며 무분별한 해킹으로 인해 미국의 인프라 전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기소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었죠? 그렇습니다. 상하이의 파워록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정부를 위해 해킹을 수행한 사례가 드러났고 미국은 이 회사를 해커 하청 생태계의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순이라는 또 다른 회사의 내부 문서 유출을 통해 중국 해커들이 전 세계 20개국의 데이터를 훔쳤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해외와의 갈등뿐 아니라 국내 정보도 위험에 처해 있다고요? 정확합니다. 작년에는 중국 해커들이 미 통신사 네트워크에 침투해 고위 정치인의 통신 내용을 도청했습니다. 이 해커 그룹 솔트 타이푼은 유럽, 캐나다, 미국 통신 인프라까지 깊숙이 침투해 통화와 메시지를 가로채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제는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서 미국의 기반 시설을 직접 겨냥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볼트 타이푼이라는 그룹은 군과 연결된 해커들로 전력망과 수도 시설까지 침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대만과의 무력 충돌에 대비해 미국 내 혼란을 유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위협으로는 어떤 그룹이 있습니까? 실크 타이푼이라는 해커 그룹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산업기밀과 외교 정보를 노립니다. 미국 국방업체와 싱크탱크, 언론사까지도 표적이 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 이메일이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해커들은 어떻게 흔적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구글사나 보안기업 만디안티는 이들이 로그를 지우고 백도어를 숨겨 다시 침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추방당해도 곧바로 재침투를 시도한다고 FBI는 경고했습니다. 방어 체계는 충분히 작동하고 있나요? CISA는 민관 협력을 통해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미국 전역의 사이버 인프라에 대한 긴장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력 감축과 대응 혼선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순한 기술 해커가 아닌 정치적 전략적 목적을 지닌 사이버 전사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전장은 조용하지만 가장 뜨거운 싸움터가 되고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관세 정책으로 미국은 올해 2분기에만 470억 달러, 약 65조 원을 추가로 걷어들이며 사상 최대 관세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복보단 협상 쪽에 무게를 두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라는 점과 트럼프의 더 큰 보복 경고가 국가들의 소극적 대응을 이끈 것으로 분석합니다. 유럽연합은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문제까지 염두에 두며 무역 보복을 유예하고 있고 멕시코는 아예 협상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상식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유권자 정보를 수집하고 투표 장비 점검까지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각 주 선거 당국과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윤범 기자, 어떤 배경에서 이런 움직임이 시작된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해 도둑 맞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인식 아래 중간선거에서 사전 개입하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최소 9개 주의 유권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고 일부 주는 이에 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요구된 정보는 단순한 등록 여부만이 아니라 생년월일, 선거 참여 이력, 심지어 일부 주에선 사회보장번호의 뒷자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거 전문가들은 이처럼 민감한 정보가 중앙정부에 의해 통합될 경우 중앙집중식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선거에 대한 직접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네요. 맞습니다. 콜로라도에선 특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트럼프 캠프와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는 한 인사가 카운티 선관위에 직접 연락해 투표 장비 검사를 요구했고 일부 보안 당국 인사들도 비슷한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공화당 소속 선거 관리자들조차도 이건 선을 넘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선거 권한은 헌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헌법은 선거 관리를 주정부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도는 단순한 협조 차원을 넘어 주권 침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선거 장비에 대한 물리적 접근 요청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콜로라도 프리몬트 카운티의 그랜썸 선거관리관은 백악관 측과 연계됐다는 한 인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장비를 제3자가 검토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그 어떤 기관도 내 장비에 손댈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장비 보안은 곧 선거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죠? 네, 2017년에도 대통령 선거위원회가 유권자 정보를 요청했지만 미시시피주의 공화당 소속 주무장관이 이를 거절하며 멕시코만으로 뛰어들라고 일갈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양상이 재현되는 분위기입니다. 꼭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겠네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선거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의 선거 개입 권한을 넓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번 데이터 요청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일부 조항은 법원에서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정보 공유 관련 조항은 여전히 살아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향후 선거제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선거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구축할 경우 해킹 등 보안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위스콘신주 선관위원장은 정보 오용으로 인해 실제로는 등록된 유권자들이 부정하게 제외될 수 있다며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과 목적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HTC 뉴스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유권자의 신뢰에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어떤 시도든 그에 따르는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인력의 5% 감축을 추진하며 약 11만 4천 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이민 단속과 국경 보안 분야에는 수천 명을 추가로 고용하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 말기 대비 대규모 구조조정에 해당합니다. 특히 농무부는 3만 1,000명 이상이 감축 대상이며 나사는 30% 이상 축소되고 교육, 노동, 주택부도 대규모 인력 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는 각각 5,000명 이상 늘어나며 특허청, 세관, 해안경비대 등에서 신규 인력이 채용될 전망입니다. 일부 소규모 기관은 아예 전 직원이 해고될 수도 있어 정부 축소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설을 부인했지만 하루 전 공화당 의원들과 실제로 해임 여부를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연준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부정 행위로 지적하며 해임 명분을 언급했지만 대법원은 단순한 정책 갈등으로는 해임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의 틸리스 상원 의원은 공개적으로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파월 해임은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고 미국의 금융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금리 결정은 파월 개인이 아닌 위원회 합의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파월을 직접 임명해놓고도 바이든이 그를 임명했다고 발언한 점도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주요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해임설을 부인하면서 투자 심리가 안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231포인트 상승한 44,254.78에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는 0.3% 상승한 6,263.70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0.3% 오른 2730.49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04% 상승한 1387.1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금리 정책과 글로벌 경제 지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번 주 증시는 연준의 금리 정책, 기업 실적 발표, 그리고 국제 정세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수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미 하원에서 가상화폐 관련 법안 통과가 다시 기대를 모으면서 오늘 가상화폐 시장이 급반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틀 만에 12만 달러 선을 회복했고 이더리움은 하루 새 10.8% 이상 급등하며 3,4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표를 던졌던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한 것이 상승 재료로 작용했고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이더리움 ETF가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기업들의 대량 매수도 이더리움 강세를 뒷받침하며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태어나기 전 아기의 유전적 정보를 확인하고 더 나은 아이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이른바 맞춤형 아기 기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하람 기자, 어떤 기술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오키드 헬스라는 스타트업이 주도하고 있는 이 기술은 배아 상태에서 단 5개의 세포만으로 전체 유전체를 분석해 약 1200개 이상의 희귀 유전병은 물론이고 조현병, 알츠하이머, 암, 비만 등 복잡한 질병 발병 확률까지 예측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업자인 누르 시디키는 이 기술이 질병 없는 세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실제로 자신도 이 기술로 16개의 배아를 만들어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오키드는 미국 내 100여 개의 처해수정, IVF, 클리닉과 협력하고 있으며 주 고객층은 실리콘밸리의 고소득 기술 종사자들입니다. 배아 하나당 2,500달러, IVF 전체 과정까지 합치면 최소 2만 달러 이상이 드는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단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부부는 총 12개의 배아를 분석한 뒤 건강 위험 점수가 낮은 배아를 선택해 딸을 출산했고 이 경험을 마음의 안정을 얻은 과정이라 표현했습니다. 듣기엔 놀라운 기술이지만 정확성과 윤리적 문제는 없을까요? 그 부분에서 우려가 큽니다. 유전자 분석 전문가들은 단 5개 세포에서 전체 유전체를 정확히 읽어내는 건 과장된 주장이라고 지적합니다. DNA를 증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기 쉬운 데다 다유전자 위험 점수는 수많은 유전자 간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예측 신뢰도가 낮다는 겁니다. 미국 의학유전학회는 이 기술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기술이 실제로 윤리적 경계를 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 기술이 지능, 키, 성격 등 인간의 복잡한 특성까지 선별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판 우생학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와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진 기술 임원이 오키드를 이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머스크 역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인데요. 이 기술이 자칫 소수 상류층의 유전자 특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런 민감한 기술이 미국 정부 차원에서 규제는 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현재 미국에는 이런 배아 유전체 분석 기술을 명확히 규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과학자들조차 기술적 기준과 알고리즘의 신뢰성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한 연구진은 같은 배아를 서로 다른 회사에 맡기면 전혀 다른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유전자 분석은 비백인 인구에는 정확도가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키드는 이 기술이 가족의 고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HTC 뉴스캐치 이아람이었습니다. 생명을 미리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술이 주는 가능성과 함께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윤리적 기준 역시 그만큼 무겁게 다가옵니다. 아름다운 대답을 듣고 싶다면 아름다운 질문을 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아름다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